본격적으로 이제 우리가 고려 시대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방금 전에 제가 적었던 부분들, 뭐, 만약에 다시 한번 보고 싶다 그러면 정지 버튼 누르고 한번 살펴보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조선, 고려, 태조부터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조의 정책을 한번 보시면요. 태조의 정책은, 자, 일단은 우리가 교재 보시면 알겠지만, 뭐, 지방세력 견제, 포용책, 민생안정책, 북진정책입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지방세력 견제 정책으로서, 자, 호족을 어떻게 대우할 것이냐. 이게 중요한 거겠고. 두 번째는요. 아니, 신라 말부터 이어졌던, 그 다음에 후삼국 시대부터, 견훤과 궁의 어떤 그런 어떤 강압에 시달려왔던 백성들, 힘들 거 아니야. 그들을 어떻게 안정시킬 것이냐. 그리고 고려라고 한 나라는 고구려를 계승했는데, 그 고구려 계승 의식에 따라서, 옛날 고구려 영토를 되찾을 수 있는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냐 하면서 북진 정책. 요 세 가지가 가장 태조 왕건의 가장 핵심적인 하나의 정책이었다. 그의 개혁 정책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호족의 통합과 견제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호족들 어쨌든 포용해야 되겠죠. 이제 나를 추대했으니까 내 편이잖아, 그렇죠? 그들을 이제 어느 정도 포용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한다? 정략결혼. 자, 정략결혼합니다. 왕건이 부인이 몇 명이냐면요. 29명이에요. 29명. 그 중에 6명이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급이 있는 가문들, 레벨이 있는 가문들. 요게 6명이 처고요. 23명이 첩이에요. 23명이 첩입니다. 지금 이게 정략결혼하는 게 뭐냐면, 말 그대로 여자하고 결혼한 게 아니라 사실 가문과의 결혼이죠. 가문과의 결합이라고 보시면 돼요. 호족 가문들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거죠. 그러면서 정략 결혼한 거야. 호족 가문들을 내 편으로. 그러면서 그들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면서 뭐 한다? 성씨를 하사하는 겁니다. 이제 넌 내 편이지 이런 거죠. 우리 편이지 라면서 성을 하사한다. 사성 정책.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제 많은 호족들이 이제 왕건의 왕씨성을 하사받습니다. 뭐 왕규라든가 뒤에 가면 왕씨들 나와요. 다 하사받은 성씨를 하사받은 호족들입니다. 왕규, 왕순식 이런 분들이 있어요. 자, 거기에다가 역분전 지급합니다. 역분전은 자, 이게 기준이 한데 뭐냐면은 호족들은 어쨌든 간에 지방 세력이었고 그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영역이 있을 거 아니야. 영토가 있을 거 아니야. 그걸 가지고 이제 왕건에게 투항을 한 건데 왕건이 그냥 낼름 야 고맙다. 먹고 그냥 먹튀? 아니에요. 먹튀가 아니라 받았습니다. 아유, 뭐 이런 걸 또 갖고 오십니까? 이런 거죠. 갖고 오십니까? 근데 제가 일단은 고려의 영토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자, 고려의 영토로 받아들이지만, 여기서 나오는 세금은 그래도, 당신은 좀 가져가셔야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갖고 온 영토, 그쵸? 갖고 온 영토에 대한 세금 징수권을 준 거야. 네가 그만큼 많이 갖고 오면 많이 주겠죠. 적게 갖고 오면 적게 주는 거. 이게 한마디로 페이백 같은 거예요. 카드 쓸 때 여러분들 우리 그런 거 하잖아. 가끔씩 이벤트 하잖아요. 쓴 만큼 돌려드리겠습니다. 100만 원 쓰시면 10만 원 돌려드리고요. 10만 원 쓰시면 만 원 돌려드립니다. 똑같이 주는 게 아니고요. 많이 갖고 온 사람에게 많이 돌려주는 거. 요게 이제 역분전이라고 합니다. 역할했다. 그 많이 갖고 온데 그 기준이 뭐냐? 당신은 많이 갖고 왔으니까 인품이 참 좋으신 분이군요. 기준이 없는 거예요. 인품. 사람의 품성에 어떻게 그게 기준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품성을 어떻게 나눌 수 있습니까? 넌 참 착하구나. 넌 참 나쁜 놈이구나. 넌 참 싸가지가 없는 놈이구나. 이런 식으로 사람의 인품을 어떻게 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아직까지 기준이 있다 없다? 없다. 그쵸? 공로는 어느 정도 있습니다. 많이 갖고 오면 공로가 큰 거죠. 어느 정도 이거는 인정할 수 있지만 그걸 인품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좀 웃긴 건데 이건 약간 주관적 기준이 들어간 거죠. 그쵸? 그 많이 갖고 온 사람에게 많이 돌려준다라는 이런 식으로 이제 역분전을 지급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들을 끌어들인 거예요. 그냥 낼름 먹는 게 아니고 일부는 돌려주는 거야. 알겠죠? 그렇지만 언제까지 이렇게 잘해줄 수는 없잖아. 어느 정도 견제도 해야겠죠. 견제 정책으로서 무슨 제도? 기인제도. 자, 그 다음에 사신관제도. 요거 좀 기억합시다. 요것들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기인제도는요, 이거는 자, 제가 우리 앞에서 언급했는데 상수리제도, 통일신라의 상수리제도를 어떻게 했다? 계승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통일신라거든요. 통일신라 때 있었던 상수리제도가 있었습니다. 자, 요거 상수리제도는 뭐냐면 신라 때, 통일신라 때, 지방 세력들을 어느 정도 일정 기간 동안 서울로 불러들입니다. 왜? 지방에서 뭐 뻘짓거리 할 수 있거든. 반란을 도모할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중앙으로 끌는 다음에 어느 정도 그들은 이제 반란을 일으키는 것을 어느 정도 미연에 방지하고자 이제 그들을 서울의 수도인 경주에 살게 했던 거예요. 이게 기인제도입니다. 그런데 호족들을 어떻게 중앙으로 끌어올 수가 없으니까 당시에 어떻게 했냐? 우리 태조 왕건 같은 경우는
그 호족의 바로 자제들을 수도인 개경으로 데리고 옵니다. 수도인 개경으로 데리고 와서 그들을 이제 먹여주고 재워주고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호족들에게 이제 경고하는 거예요. 자, 일단 내가 너 자식을 데리고 있는데, 잘해주고 있을 거야. 잘해줄 거야. 단, 너 근데 지방에서 괜히 뻘짓거리 하거나, 혹시 나한테 내가 나를 어떤 분은 약간 견제하는, 나를 좀 위협할 수 있는 어떤 일을 저지른다. 그럼 네 자식이 온전치 않을 수도 있어. 라는 거죠. 견제하는 겁니다. 알겠죠? 요거를 기인이라고 합니다. 자, 호족의 자제들을 인질로 삼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인질 정책이라고 표현합니다. 알겠죠? 자, 거기 보면 기인제도 나와 있습니다. 국초의 항례 자제를 뽑아서 서울의 인질로 삼고, 서울이 바로 개경이죠. 해당 지방의 일과 고문에 대비토록 해서 이를 기인이라 했다라고 나오죠. 오케이? 자, 그다음 사신관 제도가 나오죠. 사신관 제도. 사신관 제도의 시초가 됐던 사람은 신라왕, 자, 신라왕 김부였어요. 이제 신라왕이었지만 경순왕인데, 경순왕은 이제 더 이상 신라왕이 아니고 뭡니까? 신라왕이었지만 신라왕이 더 이상 아니고 뭐가 된 거예요? 경주 호족이 돼버린 거죠. 경주 호족. 옛날 신라왕이 경주에 있었으니까 이제 이는요 경주 호족이에요. 이분은 이 경주 호족입니다. 자, 사신관은요 아무나 사신관을 임명해주지 않습니다. 조금 레벨이 좀 높으신 분들, 조금 이제 그 호족 중에서 좀 급이 높으신 분들이야. 급이 높으신 분들. 어떤 분이 아까 우리 왕건이 29개 가문하고 결혼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여기 이제 29명의 부인을 뒀다는 얘기는 29개 가문인데, 그 중에 급이 높으신 분이 몇 명이라서 처가 몇 명에서 6명이라 했잖아요. 23명이 첩이었고, 그 6명입니다. 좀 급이 높으신 분들? 좀 약간 좀 호족 중에서 좀 세력이 크신 분들. 이런 분들을 사신관으로 임명한 거예요. 자, 이건 무슨 태도냐?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거는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해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분들에게, 그래도 이분들은 급이 높으신 분들이잖아. 그러니까 그 지역에 대한, 자기가 만약에 경주 호족이다, 만약에 뭐 저쪽에 있는 뭐 대구의 호족이다, 아니면 광주의 호족이다 이러면 그 자기가 있는 호족이 있는 지역, 그 자기가 호족으로 있는 지역에 관리 임명권을 주는 거야. 그 지역에 관리 임명권을 주는 겁니다. 그 지역에 대한 관리 임명권, 부호장 이하의 관리 임명권 이렇게 나오는데, 그냥 관리 임명권 준다. 단 자네는 그래도 내 옆에 있어야지, 이런 거죠. 내 옆에 있어야지. 내 옆에 두는 거야. 어디? 내 옆에 둔다는 거는 어디에 거주합니까? 개경에 거주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경주라든가 아까 말씀 뭐 대구, 뭐 광주 이런 지역이 아닌 개경에 거주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거죠. 당신은 내 옆에 있는데, 당신이 있는 지역에 대한 관리 임명권을 주는 거야. 내가 참 후하게 당신을 대하고 있지. 그런데 말이야, 당신이 있는 경주에 만약 무슨 일이 벌어진다. 당신에게 책임을 물을 거야. 당신은 항상 경주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항상 예의주시하고 항상 그곳을 지켜봐야 되는 거야. 항상 넌 개경에 있으면서 당신 호족, 경주 지역을 항상 원격으로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어야 돼. 무슨 일이 있으면 자네 책임이야? 연대 책임 제도를 둔 거야. 책임을 묻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호족들에게 이제 자기가 있는 그 호족으로서 있는 그 지역에 대한 감시권, 감시를 할 수 있는, 또 할 수 있도록 그들을 이제 독려하고 약간 종용하는 거죠. 조금 약간 압박을 살짝 주는 겁니다. 요게 이제 바로 이제 견제 정책이다라고 보는 거죠. 자, 사신관제도 우리 교재에 보시면은 신라왕 김부가 대항해 오니 뭐 하겠다 나왔습니다. 김부라 하여금 본주에 사심이 되어서, 본주가 아까 자기가 경주호족인가 그쪽입니다. 부호장 이하의 일을 맡겠다. 부호장 이하의 직을 임명할 수 있도록 맡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사심이 되었고, 사신관이 여기서 비롯됐다. 그 경순왕 김부가 바로 이제 그 사신관 제도의 시초다라고 보는 거죠. 알겠죠? 이런 식으로 통합과 견제책, 그렇죠? 통합과 견제책, 포용 정책, 그 다음에 견제책. 이게 바로 이제 당근과 채찍을 함께 주는 거죠. 호족들에게. 그렇죠? 적당히 밀당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백성들이 상당히 힘들잖아. 그렇죠? 취민 유도. 백성들에게 세금을 취할 때는 정도가 있어야 되는 거야. 정도가. 우리 신라 말에 혼란스러웠던 이유가 뭐예요? 막 세금을 수취하고 하니까 막 원종 애노가 막 난리 나고 그랬잖아. 그 상황에서 이제 호족들이 막 성장했고, 그러면서 견원 궁예가 후백지 세우고 후구를 세우고 막 그랬잖아요. 혼란. 그 많은 그 원종 애노엔다부터 후 삼국이 계속 전쟁을 벌이면서 그 사이에서 얼마나 많은 민들이 힘들고 고통에 시달리게 됐습니까? 그렇죠? 그들을 달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 말이야, 세금은 적당히 거둘게. 10분의 1. 뭐 지킬게 이거 이런 거죠. 10분의 1 해갖고 너희들에게 세금 취할 때는 정도를 지킬게. 10분의 1만 거둘 거야. 더 이상 안 거둘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백성들을 이제 조금 달래고 그들을 안정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뭐하냐? 너희들 먹고 살기 힘들지? 농사 짓다가 먹고 살기 힘들면 국가에서 창고를 만들어줄게. 검은 창고에서 흑창이라고 해요.
자, 흑창을 설치해갖고, 나 너희들이 먹고 살기 힘들면, 앞으로 내가 고려의 왕으로서. 너희도 이제 호족들의 이제, 그게 아니야. 호족들이 니들 왕이 아니고, 내가 고려의 왕이야. 그러니까, 나한테 와서 얘기를 해. 그럼 내가 있잖아. 곡식들을 이제 너희들이 힘들 때 빌려줄게. 그리고 나중에 농사 짓고 갚으면 되는 거야. 자, 이게 춘대 춘합이야. 자, 뭘 계승했을까? 요거는 뭘 계승했다? 우리 기억나죠? 고구려, 고국천왕 때. 고구려, 고국천왕 때, 뭐요? 진대법이죠. 그쵸? 이때 이제 고국천왕이 했던 게 법이 진대법. 을파소의 건의로 이제 시행했던 게 진대법 아닙니까? 진대법을 계승한 거죠. 진대법을 계승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쵸? 진대법을 계승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치? 이걸 계승했던 게 바로 흑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흑창. 됐나요? 오케이. 이런 식으로 백성들을 안정화시켰다. 또 고구려는 고구려를 계승했으니까 당연히 고구려 계승 의식에 따라서. 자, 뭐 한다? 서경을 중시여긴다. 자, 지금 고려의 수도는 어딥니까? 개경이에요. 고구려 수도인데 개경인데, 우리 송악, 아까 송악이라는 동네입니다. 송악. 아까 우리 처음에는 송악이라고 했었죠. 이게 바로 이제 개경이 된 겁니다. 고려의 수도. 왕건이 여기 이제 호족이었거든. 자, 이걸 개경이라 해갖고 수도로 삼았고, 또 어디? 고구려 옛 수도가 어디입니까? 고구려 옛 수도가 평양이잖아. 그치? 평양. 옛날에 우리 장수왕 때 평양천도 하시고 그랬잖아요. 그 평양을 뭘로? 개경만큼 중요한 곳으로 이제, 그들을 이제 승격시킨 거죠. 그 개경만큼 중요한 곳으로 승격시키고 서경으로 이제, 이름을 정하고 그걸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후뉴 10제에 보면요. 뭐라고 했나요? 후대 왕들에게 이제 이런 영향을 안긴 거죠. 야, 개경에도 머물고, 네가 개경에 머물고 있겠지만, 나중에 서경에도 한 100일 이상은 순수하거라. 그러니까 서경도 그만큼 중요한 곳이야. 우리가 고구려에 계승했던 나라로서, 개경만큼 중요한 곳이 서경이니까 이곳에도 100일 이상 머물라고 후대 왕들에게 얘기를 해요. 북지조체. 알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거란 적대시한다. 거란은 왜 적대시하는 거야? 거란은 항상 지금 우리의 민족들을 항상 호시탐탐 노리던 그런 나라고, 당시 거란이 무너뜨렸던 나라가 있어요. 926년도에 거란이 무너뜨렸던 나라가 바로 발해입니다. 여러분, 발해도 우리가 알고 있지만 발해도 어디를 계승한 나라야?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 고구려를 계승했던 발해를 무너뜨린 극악무도한 나라예요. 한마디로 우리 고구려, 옛 고구려가 후예들을 가만두지 않은 나라였단 말이야. 얘네들하고 친하게 지낼 필요 있나? 없어요. 그래서 거란을 적대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란 황제가 이런 거죠. 자, 거란이 요란 날을 세우고 고려가 이제 건국되자, 야, 고려에다 선물 좀 보내라 해서 낙타 50마리를 보내왔답니다. 거란 왕이. 그런데 당시 태조가, 저는 극악무도한 나라하고는 절대 통교하지 않겠다. 이러면서 그 거란 왕이 보냈던 50마리 낙타를 만부교라는 다리에다가 묶어두고는 굶겨 죽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보냈던 선물도 받지 않겠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사건이야? 만부교 사건이에요. 만부교 사건. 알겠죠? 서경 중시했고 만부교 사건 속에서 거란에 대한 적대시하는 감정을 드러냈다. 자, 그리고 북진 정책이니까, 그쵸? 고구려 계승의식이니까 고구려 옛 영토를 찾으려고 하는 시도는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영토 확장합니다. 영토 확장.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청천강에서 영흥만까지. 자, 우리가 거기 교재 지도가 있을 겁니다. 교재 지도 보시면 청천강 영흥만까지. 물론 크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라 때는 어디였어요? 신라 때는 저기 있는 대동강에서 원산만까지였어요. 요거 좀 더 넓혀갖고 위에 청천강에서 영흥만까지 위로 올라간 겁니다. 위로 올라간 거예요. 그쵸? 영토 따진다면 여기 대동강이 있고 청천강이 있는데 영흥만, 우리가 여기 있어 보면 원산만이 여기까지고 그 다음에 영흥만이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영토를 한 요 정도 넓힌 겁니다. 이 정도. 우리 영토로 한다면 이 정도 넓힌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정도 넓힌 거다. 알겠죠? 많이 넓힌 건 아니지만 어느 넓힌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란한테 망했던 발해, 고구려 계승한 나라 아닙니까? 받아야겠죠? 포용합니다. 이런 것들은 다 하나의 북진 정책의 일환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고구려 계승 의식에 따라서. 그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호족 통합 견제책, 민생 안정책, 북진 정책. 이렇게 세 개의 파트로서 여러분 공부하시면 되겠고요. 자, 후뉴 10조는 후대 왕들에게 이제 위에서 만들었던, 지었던, 한마디로 뭐냐면 유언서 같은 거예요. 유언서. 자, 우리 교재에 있죠? 보시면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일단 불교숭상하라고 나왔습니다. 불교숭상. 자, 두 번째 보시잖아요. 두 번째 2조 보시면 모든 서원은 다 도선이 산수의 순역을 가려서 개창한 것이니 함부로 사원을 지어서 지덕을 손상지 말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도선이란 분이 풍수지리 가거든요. 풍수지. 선종 승려였는데 풍수지를 처음으로 우리가 갖고 하셨던 신라 말의 승려였습니다. 그래서 도선이 정한 자리 외에는 함부로 사찰을 짓지 말라고 한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풍수지리를 존중하면서
사찰을 짓 때 잘 따져서 지으라 이거죠. 알겠죠? 잘 따져서 지어라. 그 풍수지리에 입각한 사찰을 짓는 그 풍수지리에 맞게 상차를 지은 것을 뭐라고 하냐? 비보사찰이라고 합니다. 비보사찰. 알겠죠? 비보사찰이라는데 뭐 그 정도는 그냥 가볍게 봐두시고 어쨌든 불교 숭상 그다음 풍수지리설 존중에 대한 부분이 있다. 자, 그다음에 우리가 6조 보시면은 연등 8관에 주시는 과감하지 말 것. 그 한마디로 연등의 8관에 같은 불교 행사 아주 성대히 개최해달라. 라고 이제 부탁을 하는 거죠. 후대 왕들에게. 그렇죠? 이러면서 불교 숭상의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자, 거기에 보시면 또 뭐냐? 뭐 3조 같은 왕위 계승 원칙을 정해놨고요. 그러니까 자기도 아는 거예요. 태조 왕건도. 왜? 아휴, 부인이 많잖아. 그러다 자식은 50명이 넘어가요. 그 당연히 거기서 그리고 가문하고 결혼했으니까 각자 호족 가문들이 자기 집안에서 왕을 배출하려고 얼마나 또 치열하게 또 이게 물밑 작전을 벌일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까 이제 왕위 계승 원칙을 정했는데 정해놓으면 뭐합니까? 자, 아버지가 유산을 물려주려고 아들에게 이제 했는데 그러면 어때요? 아버지 돌아가시면 거기에 맞게 유산을 막 상속되면 참 좋겠지만 싸움 벌어지는 일이 다분하잖아요. 그렇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 다음에 5조 볼게요. 5조 보면 사경은 수덕이 순조로우니까 우리의 짐에게 근본이니 후대 왕들이여 100일간 그곳에서 머물라 순서해라 머물라라고 한 거죠. 이건 하나의 북진 정책의 전진 기지로서 서경을 그냥 가만히 두지 말고 중요하게 여기고 그 다음에 풍수지리적으로도 수덕이 좋은 곳이야. 그러니까 그곳을 좀 중요하게 여겨줘 라고 부탁을 한 거죠. 알겠죠? 이런 내용들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뭐 1조 같은 거 1조, 2조 그다음에 요 6조 같은 거는 불교에 대한 숭상이고 그다음에 뭐 3조 같은 거는 왕위 계승 원칙이고요. 4조 같은 거는 거란하고 친하게 지내지 말라라고 한 거고 그다음에 5조 같은 경우는 이제 북진 정책과 풍수지리적인 것들을 강조했던 거고 6조는 마찬가지로 불교를 존중했던 거죠. 요 정도만 우리가 보고는 이게 훈요 10조구나라고 알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다음 정계하고 계백 요소는요. 이거는 뭐냐면 남아있진 않습니다만은 정계 말 그대로 경계를 정해라 이거죠. 신하들한테. 그다음에 백관들의 경계, 백관들이 지켜야 될 경계. 한마디로 왕과 신하 간의 경계를 정해라 이거죠. 한마디로 신하가 관리가 지켜야 될 규범 이런 것들을 정리한 책이라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만 남아있진 않다. 알겠죠? 자, 연호는 천수라고 했답니다. 이때 연호. 처음으로 이제 자주국가임을 또 밝힌 거죠. 천수라는 연호를 사용했다. 요게 이제 태조의 정책이 되겠어요. 알겠죠? 태조 정책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지만